네, 11쪽의 지목의 설정 방법.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 지목은 토지를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28개로 구분한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인데,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용도지목이라고 얘기하죠. 네, 용도지목.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28개로 구분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지와 임야가 있을 때 어느 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대지.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두 번째, 과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지와 임야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대지. 그렇죠. 두 번째는 과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28개는 27개 플러스 하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하나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뭡니까? 잡종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잡종지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목, 일필일목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될 때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는 방법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겁니다. 이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야 됩니까? 바꿔서는 안 되죠.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목 법정주의가 나와 있는데요. 지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 이를 지목 법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목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만들 수는 없죠. 이를 지목 법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민법에서 물권 법정주의 하셨죠? 네,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사용목적이 뭡니까? 지목이에요. 그래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택지 조성 공서가 준공된 토지는 그 토지를 어떠한 목적하에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네. 주택지니까 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등록선의 원칙, 이건 요즘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등록선의 원칙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자주 출제를 합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방파제. 그럼 이 방파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이 뭘까요? 제방입니다. 그렇죠. 방파제는 무슨 뜻이에요?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방어를 위해 만든 것, 제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1년 후에 여기다가 지적소관청이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도로를 1년 후에. 그렇다면 이 제방을 도로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된 건 뭐예요? 제방.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제방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와 있는데요.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그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보입니다. 뭐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지목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이렇게 한 장 있을 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각 토지마다, 필지마다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해야 돼요. 요 지적도, 임야도는. 그런데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이 안에 다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게 되면 공시기능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부호를 만들어서 아주 간략하게 등록합니다.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죠. 두 문자.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죠. 차 문자. 요 4개가 뭐가 있습니까?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부호.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요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셨죠? 이미? 네. 이미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목의 구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주 출제하는데요. 예전에는 지적 예규에서 지목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지적 예규란 건 뭐냐면 토지 정보에 관한 예를 든 규칙이란 뜻이에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예규에서 많이 출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지목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규에서 많이 출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적 예규에서 출제하지 않고요. 지금은 대통령령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기본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서. 기본서 안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지적 예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많이 출제했는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여기서 더 많이 출제합니다. 대통령령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외 규정, 단서 규정이죠. 네, 단서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단서 규정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쉬워졌어요. 요즘은. 이 단서 규정은 여러분 그 요약집에 있는 거 거기를 보시면 돼요.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여기서 주로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저는 밭농사 용도의 토지를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표기합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를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표기하고요.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논농사 용도의 토지 답, 밭농사 용도의 토지 전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답은 논농사 용도의 토지죠. 그런데 논을 가보시면 밑에 바닥에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논농사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밭농사 용도의 토지 전은요.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줍니다. 그렇죠. 비가 안 올 때만 물을 뿌려줘요. 즉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과 답은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논농사 용도의 토지건 밭농사 용도의 토지건 농사 짓는 토지예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농민들의 노동력이 투입됐다는 뜻인데요. 노동력 투입 이 단어가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전이건 답이건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노동력이 투입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배의 반대말이 자생입니다.
스스로 큰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큰다. 그래서 자생, 재배, 반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농사건, 논농사건, 재배라는 단어가 있죠.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가수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적 재배입니다. 집단적 재배. 따라서 사과나무 한 그루 심었을 때 가수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또한 사과나무 100그루가 산골짜기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집단적 재배가 돼야지만 가수원이 돼요. 요건 한필지 토지인데요. 한필지 토지입니다. 여기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소유자 갑이. 이렇게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수확하면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저장시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장시설이. 그럼 이 저장시설의 부지는 이거는 목장용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이 저장시설은 목장용지 내 필수시설물입니다. 맞습니까? 저장시설은 목장용지 내 필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지도 당연히 목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이 갑이 이 농사를 좀 더 열심히 짓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주거용 건물은 목장용지 내 필수시설물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필수시설물이 아니니까 그 부지는 목장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니까 이는 목장용지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 대지, 별대지목, 대지로 별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필수시설물 부지는 당연히 목장용지 안에 포함이 되지만 필수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목장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필수시설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별대지목, 대지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일필일목의 원칙이니까 이거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할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가 목장용지가 아니죠. 가수원이죠. 네, 자꾸 거꾸로 얘기했네. 가수원. 가수원이죠. 네. 실수. 네. 가수원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목장용지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묘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가수원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에도 적용이 되고 묘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대지인 것처럼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또 헷갈렸네. 네.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대지인 것처럼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대지가 될 테고 묘지 안에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나와 있네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뭐가 된다고요? 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임야를 보시는데 임야는 예전에 지목이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으로 바뀐 겁니다.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으로 바뀐 건데요. 이 산림은 이건 매산자고 스플림자고요. 매산 스플림. 산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수림지, 중림지. 이게 바로 산림에 해당되는 지목이었습니다. 숫자는 나무 숫자고요. 림은 스플림자.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중림지는 대나무 죽자의 스플림자입니다.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이게 산림이라는 지목의 대표적인 토지였습니다. 이 원야는 이게 근원원자고 들판야자예요. 근원적인 들판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러한 토지가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근원적인 들판, 뭔가 휑한 느낌이 나죠?
네, 이게 바로 원야라는 지목이었는데 성격이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고 이쪽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토지가 하나의 지목 임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도 임야가 됐지만 나무가 거의 없어도 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래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수욕장입니다. 경포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다 지목이 임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갈대밭은 지목이 뭘까요? 먼저 갈대가 갈대가 나무는 아니죠. 나무는 아니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나무는 아니니까. 그렇죠. 또한 갈대가 존재하니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죠. 뭔가 행한 느낌이 안 나죠. 갈대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갈대밭은 첫 번째 임야는 아닙니다. 가장 유사한 게 임야일 텐데 임야는 아니에요. 또한 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밭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전에 해당이 되느냐? 전에 해당될 수도 없어요. 왜요? 전에 해당되기 위해선 재배라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갈대를 재배하는 건 아니죠. 이건 자생이죠. 따라서 전에 해당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밭은 가장 이상한 것이 임야 아니면 전일 텐데 임야도 아니고 전도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7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갈대밭은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가 나오는데요. 이 광은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광물.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샘천자. 그래서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가 바로 광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 그렇다면 이 광물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약수, 온수, 석유류 이런 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솟구치는 부지가 바로 광천지가 될 겁니다. 여기 토지들이 있고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백번지 토지인데요. 여기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샘처럼 솟구칩니다. 샘처럼 솟구치고 있고요. 여기는 지번이 한 200번지 토지인데요. 여기 저장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모아서 이쪽에 보낼 때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에 저장하고자 해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채집해서 이쪽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건 송유관이나 송수관이 설치가 되겠죠? 네. 송유관, 송수관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을 모아갖고 이쪽 저장시설로 보내서 여기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너무 긴가? 1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광천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걸 광천지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광천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장시설물 부지도 광천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너무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 송유관, 송수관 부지, 이 저장시설물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 저장시설물의 부지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잡종지요. 아니, 저장시설물 부지.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이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대지라고 한다면 여기도 대지가 될 테고, 도로라고 한다면 여기도 도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분명하다면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불분명하다면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잡종지로 출제를 합니다.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잡종지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자는 소금 염자고요. 소금이란 뜻이고, 저는 밭전자예요. 소금, 밭 이런 뜻이겠죠. 네. 거기 다만이라는 구가 있는데 다만
천일 제염 방식으로 천은 하늘 천자가 될 테고 일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제는 만든다는 뜻이고요. 염은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내리치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이 증발이 되면 맨 밑에 소금만 남겠죠. 이게 천일제염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닷물을 공장에서 끓입니다.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소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소금을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건 염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염전이 되는 경우는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부지만 염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장은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용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나오는데요. 대지, 이거 좀 외워두시죠. 영구적 건축물죠. 이거 외우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걸 외우십니다. 영구적 건축물 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대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물 부지만 대지가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점포죠. 점포. 따라서 대형 점포니까 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면 주택지가 될 테니까 이거는 주거죠. 주거니까 대지가 될 겁니다. 공장용지,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3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의료시설.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죠. 따라서 사고가 자꾸 발생해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 의료시설물도 필수시설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필수시설물이 되니까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점포니까 대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필수시설물로 봐서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건 또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요게 키워드입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이게 키워드가 될 테고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노상주차장은 제외가 되네요. 그렇죠. 노상주차장은 이게 노상주차장이 될 겁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인데 도로변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그리고 여기서 차를 파킹할 수 있죠. 그리고 자전거 탄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차요금 걷어갔죠. 네, 이게 바로 노상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이게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주된 용도는 뭐죠? 도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이거는 도로가 될 겁니다.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다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나오는데 부설주차장 절대로 밥상을 그린 건 아니에요. 반찬 그릇을 그린 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시설물인데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지목이 뭘까요? 체육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 시설물이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박물관은 문화시설이죠. 문화시설이니까 지목이 뭘까요? 대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물 부지 안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그럼 이 부설주차장은 이런 시설물의 필수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체육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대지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백화점 지하에 있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또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이 주차 공간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안에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독립된 주차시설로 봐서 이건 주차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목이 결정이 될 테고,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2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점포에 해당되느냐? 점포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점포에 해당된다면 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물류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점포입니까? 아닙니까? 점포는 아니에요. 따라서 대지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주차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독립된 주차시설로 볼 수가 있냐? 그걸로 볼 수도 없죠. 그러면 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 공간도 아니고 독립적 주차시설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독립적 주차시설로 볼 수 없으니까 주차장은 아닐 테고, 두 번째 대지도 아니라고 했죠. 대지도 아니고,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볼 수 없죠. 물류장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또한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볼 수 있냐? 안 돼요. 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로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아니고 대지도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유소용지 보시면 1번에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지만 주유소용지가 돼요. 판매와 관련이 없다면 주유소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은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죠. 따라서 주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급유, 송유시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건 잡종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급유시설, 송유시설 자체만 놓고 본다면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잡종지가 될 텐데요. 문제는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공장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저유소, 원유 저장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유소,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원유 저장소도 기름 보관하는 장소고요. 이거는 주유소의 필수 시설물이 되겠습니까? 네,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주유소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여하간 주유소는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창고용지 독립적으로 설치된,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독립적으로 설치된. 도로를 보시면 1번, 2번은 당연히 도로가 될 텐데요. 3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이거는 도로가 되는데요. 이유는 이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소 부지가 설령 판매를 위한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지가 되느냐? 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도나 지방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가 아니에요. 따라서 휴게소는 점포에 해당되니까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지목이 뭘까요? 우리가 지목을 얘기할 때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지적제도는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의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지표상의 용도. 그러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지표상의 도로입니까? 아니죠. 공중에 설치됐다든지 땅속에 설치됐죠. 따라서 이건 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고가도로. 지표상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설치되어 있죠.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고요. 지하도로, 땅속에 설치되어 있죠. 이것도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나 지하도로도 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두 필지 이상 밑줄 지시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냐면 세 필지 이상의 배에 진입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 세 필지를 뭘로 바뀌었느냐면 두 필지로. 그 다음에 이 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법규정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필지라는 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필지.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의 여기 밑줄 치시입니다. 종전에는 세 필지 이상의 대에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걸 두 필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문구를 보죠. 다만.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지목이 뭘까요? 대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대지.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지목이 뭘까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공장 용지가 될 겁니다. 철도 용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설철도도 이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면요, 옛날에 강복되기 이전에는 원칙이 국역이나 공용철도가 원칙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사설철도가 원칙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설철도 부지도 철도 용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제방.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만들었다. 방어.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하천과 국어는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국어할 때 구자는 또랑 구자입니다. 거자도 또랑 거자예요. 그래서 또랑을 국어라고 부르고요. 하천과 또랑은 국어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인공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는 국어입니다. 소규모 인공적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이는 하천이에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소규모 인공적이란 단어가 있다면 국어. 소규모 인공적이란 단어가 없다면 하천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 유자를 보시는데요. 유자 한자를 보시는데 한자는 요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예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연못 지자입니다. 땅 지자가 아니에요. 거기 삼수변이 있죠. 연못 지자입니다. 따라서 물방울이 고여 있는 형태의 연못 형태의 부지가 유지입니다. 유지.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거 댐, 저수지, 서류지, 호수, 연못 이런 건 전부 다 물이 고여있는 연못 형태의 부지죠. 다 유지가 됩니다. 소류지 할 때 그 소자는요. 연못 소자예요. 작은 연못 소자입니다. 류는 소류지 할 때 류는 물방울 머무를 류. 그래서 작은 연못을 얘기해요. 소류지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자생 동그란 지시입니다.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생이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생 대신에 만약에 재배로 바뀌게 되면 이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면 유지가 되고 재배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어정 나와 있는데요. 양은 키운다 라는 뜻이고 어는 물고기 어자예요. 장은 장소라는 뜻이죠. 그럼 양어장이라는 단어만 놓고 볼 때는 물고기를 키우는 장소 이런 뜻이 될 텐데 그 밑에 보시면 육상에 라는 표현이 있죠. 밑줄. 만약에 해상에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면 이는 양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해상이란 표현은 바다라는 뜻이고 바다는 지목이 존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산생물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을 포함해요. 그러면 수산식물의 양식 번식을 위한 시설에 갖춘 부지도 양어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수산식물도 양어정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수산식물만을 위한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다 쓰시죠. 양식장 쓰시고 X 표시합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도 용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줄에 물을 정수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물을 정수하여. 정수시설이 있어야지만
수도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우물은 수도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동우물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먹는 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동우물은 가장 유사한 것이 수도용지 아니면 유지가 될 텐데요. 수도용지도 될 수 없고 유지도 될 수 없습니다. 뭘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공동우물의 부지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나오는데요.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키워드입니다. 보건, 휴양, 정서 생활. 그렇다면 묘지 공원은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된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묘지 공원은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도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사체, 제사, 숙모, 숭상 뭐 이게 주목적이라서 묘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공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묘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목은 뭘까요? 묘지가 되는 겁니다. 공원이 아니라 묘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남한산 도립공원 또는 군마다 있는 국립공원. 그러면 이러한 공원들은 공원이란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된 목적입니다.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지목이 공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뭘까요? 자연 자체의 보존. 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임야. 그래서 국립, 도립 또는 국립공원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용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줄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이란 표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한데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이라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영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춰야지만 체육용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옆에 보시면 골프 연습장, 아니 먼저 정구장. 정구장은 독립성, 영속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금을 가위로 잘라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그려져 있는 흙, 석회가루 발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이 정구장은 독립성, 영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건 체육시설이, 체육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골프 연습장. 이건 규모가 좀 작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 규모가 작은 골프 연습장은 가위 한 자루로 골프 연습장 그 밑둥을 다 잘라버리면 골프공이 빠져나가겠죠. 이것도 영속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도 체육용지가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이거는 물 빼버리면 끝나죠. 네, 물 빼버리면 끝나요. 이것도 영속성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요. 체육도장, 매트리스 빼버리면 끝난다고 했죠. 영속성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 요트, 카누는 강가에 접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그 접안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끼 한 자루만 갖고 1시간이면 그거 부셔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지적 예규에서.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체육용지가 될 수가 없고요. 산림안의 야영장. 이것도 이동식 화장실 치워버리면 끝나요. 영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만이란 문구부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이 있습니까? 네, 이거 밑줄 지시입니다. 이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승마, 경륜은 자전거죠. 그래서 승마, 경륜은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체육시설로 봐서 체육용지가 됩니다. 승마장, 경륜장 이건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서 체육용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에서 키워드는 종합적이라는 표현이 이 키워드예요. 종합시설을 갖춰야지만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종합적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유원지가 될 거예요.
거기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낚시터라는 표현이 있죠. 밑줄. 이 낚시터는 규모가 큰 낚시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있는 그 어장 형태도 있어야 될 테고 숙박 시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매점 시설도 있을 테고 애기들이 들여와서 놀 수 있는 애기들 보호 시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각종 시설로 구성된 낚시터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유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건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대공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규모가 큰 종합시설을 갖춘 어린이 대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원지가 돼요. 그 다음에 경마장이란 단어 있습니까? 경마장 밑줄. 이것도 종합시설을 갖췄다고 평가해서 이것도 유원지로 봅니다. 뚝섬 경마장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뚝섬 유원지. 그렇죠. 예전에는 뚝섬 경마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뚝섬 유원지로 바뀌었죠. 민속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종교용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줄 보시면 향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향교 밑줄. 향교 붙이도 종교용지랍니다. 네, 어떤 신을 모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종교용지래요. 향교. 그 다음에 사적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러면 불국사 안에 설치된 다보탑 붙이는 지목이 뭘까요? 네,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 다만이라고 묶어 보시면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내 사적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국사 안에 설치된 다보탑 부지는 그건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지 공원은 아까 묘지라고 했죠.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이것도 묘지 안에 포함되지 않고 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잡종지,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가 잡종지죠.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잡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갈대밭 아까 보셨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창고용지. 그런데 실외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창고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가장 유사한 게 창고용지인데 창고용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될 겁니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 다만이라는 문구를 보시죠.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파낸다면 이거는 잡종지가 아닐 테고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잡종지가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돌이나 흙은 잡종지에서도 캐고 또 어디서도 캐느냐면 여기서도 캘 겁니다. 그렇죠.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여기서도 돌이나 흙을 캐낼 거예요. 여기서 캐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캐냅니다. 원상 회복 안 시키면 이제 해수욕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임야가 되는 것이고 원상 회복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면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 가장 유사한 것은 점포에 해당이 될 테니까 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대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영구적 건축물이 없으니까.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대지죠. 그런데 여기 야외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점포에 해당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는 가장 유사한 건 대지인데 대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가장 유사한 것은 주차장이 될 텐데요. 주차장으로 보게 되면 비행기가 슬퍼해요. 가격차가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될 수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공동우물 아까 보셨고요. 2번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가장 유사한 것은 대가 돼야 되는데 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건 주거, 사무실, 문화시설은 아니니까 이건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까요? 어려우세요? 네?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렇죠.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만 대지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송신소, 변전소, 수신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가 문화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대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송유시설 가장 유사한 것은 강천지 아니면 주유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연관이 돼야 되죠. 따라서 송유시설은 주유소가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강천지가 될 수 있느냐. 강천지에서 아까 송유시설은 강천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따라서 강천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도축장 가장 유사한 것은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목장용지는 키우는 것, 도축장은 잡아먹는 것. 의미가 반대죠. 따라서 목장용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가장 유사한 것은 뭡니까? 학교용지예요. 그런데 학교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건 잡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번이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잡종지. 그래서 이걸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목이 잡종지인데 외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7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번 토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갑인데요. 이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도면 위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는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여기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면 1km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이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기서 면적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때의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 위에 그려진 도면에서 측정한 면적,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린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를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요게 그려진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면적을 수평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면적도 있겠죠. 이를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지표상의 면적. 그리고 이는 경사졌죠. 경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 이쪽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 근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쪽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적용되는 건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이쪽에 적용되는 법률을 민법, 이쪽은 공간정보법.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의 면적은 무슨 면적을 얘기하겠습니까? 수평면적,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 시간에는 이거를 그냥 생략해서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쓰죠. 제곱미터 단위를 쓰게 됩니다. 미터법이라는 법에서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 단위를 쓰시면 안 돼요. 평 단위를 쓰시게 되면 미터법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깜방에 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 평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제곱미터를 원칙적으로 쓰고 가로를 친 다음에 100평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칙은 무조건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때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이건 도면인데요.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 위에서. 무엇을 통해서 측정하느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테니스 라켓처럼. 이렇게 생긴 기구를 가지고 여기서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라면 X좌표, Y좌표. 여기 X좌표, Y좌표가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 좌표값이 있을 때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X축을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이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전환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좌표값이 등록된 장부인데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를 입력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밀할까요?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건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쪽이 훨씬 정밀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도면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도면과 좌표값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 어느 방법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쓸 겁니다. 왜? 더 정밀할 테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도면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면적 측정 기법을 쓸 겁니다. 하지만 도면과 좌표 등록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도면 위에 이걸 그려내는 방법이 전자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평판에 노트북이 연결된 것을 전자평판이라고 부르는데 전자평판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이 도면 위에 이 경계를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전자평판 측량. 평판 측량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계를 그리는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이 뭐냐면 경위 측량이라는 겁니다.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한 측량. 의는 기구 의자예요.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결국은 뭘까요?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이 수집된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르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정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쉬겠습니다.